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68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청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셀마입니다. 셀마. 한국어 제목은 델마지만 음, 텔마가 왔기 때문에 음, 네, 텔마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기본 정보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셀마, 배급에는 SF 스튜디오스, 제작에는 토마스 로브삼, 감독과 각본의 요아킴 트리에르, 촬영에는 제이콥 이레, 편집에는 올리비에 부게 코테, 음악은 올라 플로툼, 미술에는 로저 로젠베리. 개봉은 2017년 9월 15일에 했고 나머지 정보를 스미스 군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제작 예산은 580만 달러였고 박스 오피스는 14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흥행은 실패했다고 보면 되고, 거의 참패 수준 아닌가요? 제작비의 절반도 못 거둬들였는데? 예, 수상 정보를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국제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았고, 코스모라마 국제영화제라는 노르웨이 내의 영화제가 있는데 여기서 여우주연과 남우주연, 음악 부문, 편집 부문을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는 93%의 신선도에 7.3점의 평점이 나왔고, 오. 탑 크리틱들은 96%의 신선도를 매겼습니다. 평점은 7.6점이었고,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 74점에 유저 스코어 7.9점이 나왔죠. 꽤나 평가는 좋은데 흥행을 너무 많이 못했네요. 네. 배급의 문제였나? 네. 감독은 요아킴 트리에르고요. 네. 1974년생입니다. 네. 청소년기에 스케이트 보더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스케이트 보딩에 대한 비디오를 촬영한 적도 있고 그걸 판매하기도 했답니다. 네. 그러다가 1995년 유럽 영화학교와 영국 필름 앤 텔레비전 국립학교 등을 오가면서 영화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스틸이라는 단편 영화를 발표하면서 감독 데뷔를 했고 2006년에 리프라이즈라는 장편을 냈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2011년 오슬로 8월 31일이라는 작품을 냈고 2015년엔 폭탄보다 더 크게, 네. 2017년에 텔마라는 작품을 내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폭탄보다 더 크게는 라우더 댄 밤즈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네. 네. 이 감독의 전작으로 본 거로는 오슬로 8월 31일이 있는데 이건 8월 31일 하루 동안 어느 청년에게 일어난 일을 그려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볼만합니다. 하루 동안의 일상사를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 2시간 동안 예리하게 단편적으로 잘라낸다는 생각이 들고 인상 깊게 남아있네요. 네. 저는 그 라우더 댄 밤즈를 봤는데 스미스 군은 안 봤나? 안 봤어. 내가 이거 포스터가 굉장히 이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작품을 왜 놓쳤지 싶을 정도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마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진 다음에 어떠한 상실감을 서로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죽게 된 것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서로 품고 있는지 그 어머니의 죽음과 별개로 그들의 인생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머니의 죽음이 그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에 대한 영화였는데 획기적인 스토리다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연출이 대담하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자벨 비페르인데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로 넘어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 기자 이런 역할로 나와요. 근데 직업적으로 본인이 찍은 사진들을 그냥 어떤 매체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가족들이 보는 것을 영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전면에 보여주더라고요, 영화에서. 네. 대담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이번 작품에도 똑같이 통용이 되죠. 그리고 세 명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화 전면에 그냥 노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화 톤이 달라져요.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도 좋아하고 기괴스러운 음악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아웃사이더 성격의 친구고 형 같은 경우에는 막 아이를 출산한 아주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고 준비를 갖고 있는 모범생 형이고 아버지는 막내 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막 혼동이 되고 뭐 불륜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결이 다른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의 시선에서 영화가 연출을 달리 보여주는데 그게 오묘하게 잘 조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 뭐지? 이렇게 결이 다른 연출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배우를 소개하자면 엘리 하보가 첼마 역을 맡았고
카야 윌킨스가 안자 역을 맡았고 헨리 라파엘센이 트론드, 엘렌 도리트 페데르센이 우니 역을 맡았습니다. 네. 참고로 헨리 라파엘센과 엘렌 도리트 페데르센은 블라인드라는 영화에서 부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네요. 예, 2015년 영화죠. 네. 다들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고 특히 주연인 에일리 하버 같은 경우는 이번이 제대로 된 첫 주연작이라고 할 수 있어서 예, 사실상 신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야 윌킨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오디션을 통해서 발탁된 신인 배우고 예, 다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전 정보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영화의 시놉시스를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가 오슬로의 대학의 신입생이 된 텔마는 어느 날 학교에서 발작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안야라는 학생과 친밀해지게 되죠. 이후 그녀는 안야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영화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게 이 카메라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트로를 지나서 먼 광장에서부터 델마를 쫓는 누군가의 존재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죠. 그걸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절대자가 시공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델마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주시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를 진행하다 보면은 자꾸 텔마에게 전화를 거는 어머니의 집착 같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아버지의 존재 같은 그 시선으로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바라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본다고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자신이 바라봐지는 텔마 그 자신도 그 시선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 카메라 연출의 가장 두드러진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은 텔마는 어떤 억압된 것, 어떤 압박 속에 갇혀 있고 그것에 발작을 일으키면서 무언가 행위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무언가 상상하게 되고 무언가 일이 펼쳐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맨 처음에 영화가 먼 곳에서부터 텔마라고 하는 존재를 점점 클로즈업 해주면서 주시하는 듯한 그 카메라 연출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느릿느릿한 클로즈업도 영화의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서 카메라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텔마라는 주인공을 살펴보면은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이죠. 네. 촌 출신인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교범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대학이라는 멜팅 팟으로 온 소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막 성인이 되는 단계에 접어든 새내기죠. 그리고 이 친구의 가정 환경을 보면은 꽤나 종교적인 집안입니다. 네. 요즘 유럽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실한 개신교 가정이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그리고 그 보수성이 투철해서 텔마에게 일상사를 일일이 전화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네. 심지어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차피 우린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숨기려 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직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초반부부터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간질 발작으로 쓰러지죠. 그렇죠. 네. 물론 정확히는 간질이라기보다는 시민성 발작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질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면서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데 보통 간질하면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간질 발작이 올 때쯤에는 미래를 예지할 수 있게 된다. 감각이 예민해져서 뭐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뭐 이런 클리셰들이 있잖아. 네. 여튼 간질 발작이라는 소재를 투입하면서 이 인물이 뭔가 평범한 인물은 아니고 기이하고 기묘한 스토리를 겪게 될 거라는 그런 암시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이 겪고 있는 주된 갈등을 살펴보면은 간질 발작으로 대변되는 초능력적인 것 그런 것에 대한 내적 욕망이 한 측면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 부모님의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법이 있죠. 그쵸. 이 사이에서 이 인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게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텔마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요즘 또래 같지 않게 기독교인임을 티내고 독실한 아이죠. 무언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죄를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친구의 갈등은
그런 죄를 짓지만 그런 죄 짓게 되는 행위 자체가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선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있어요. 안자라고 하는 캠퍼스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를 계속해서 욕망하게 되죠. 그냥 단순한 친구로서의 프렌드십이 아니라 연인으로서의 러버로서의 욕망을 자꾸 갈구하게 돼요. 그 친구의 몸을 탐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든지 그 친구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보면서 낱낱이 알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라든지 또한 대마초인 줄 알고 폈던 담배인데 환각 증상을 스스로 빠지면서 성적 욕망도 탐하게 되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종교랄지 부모랄지 여태까지 자신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중반부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여기서 노선을 달리하는 게 이런 구조면은 주인공의 욕망과 이것을 억압하는 외적 장벽의 대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일반적인 리얼리즘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여기서 장르물을 끌고 옵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알고 보니 초능력자였고 네. 네, 주인공의 욕망을 추동하는 초능력을 가족들이 억압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 초능력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위험성이 노출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꼰대라서 광신자라서 종교로 주인공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가진 도발적인 힘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정신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통해서 내적으로 구속을 시키는 거고. 이 점에서 웰메이드문하고는 좀 노선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만 그냥 봤을 때는 마치 뭐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세계물 같은 나노벨 같은 느낌? 간질 환자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초능력자 뭐 이런 기독교 신자인 줄 알았던 내가 알고 보니 지저스? 뭐 이런 거 뭐 이런 소리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더 깊은 성찰로 가는 뭔가 리얼리즘에 대한 이야기였으면은 뭔가 나한테 더 확 와닿는 그런 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장르물로 빠지면서 이야기에 완벽한 매듭을 지어버리니까 영화의 이야기를 음미할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연출적인 면은 굉장히 음미할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로서는 확실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엑스맨의 진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이 강력한 그 친구의 프롤로그로 만들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이 영화가 히어로물로서의 프롤로그라면은 굉장한 성취 이뤄내지 않았을까? 각광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초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네. 초능력자라는 이 소재가 재미있는 소재죠. 왜냐하면은 모든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있어서 초능력자고 위험한 존재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잖아. 그런 우화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종교적인 법으로서 이것을 구속한다는 것도 사실 일종의 알레고리이지. 이 영화는 꼭 종교 영화라기보다도 종교라는 소재를 사용할 뿐인 티네이저를 바라보는 불안한 부모의 심리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종교는 장식인 거고 흔히 쓸 수 있는 통제 수단이니까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그런 점에서 그런 초능력자와 종교성의 대비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세상과 청소년 사이에 그런 긴장 관계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장르물들이 이전에 없었던 것도 아니기도 하지. 뭐 크로니클이라든지 뭐 그런 류가 2010년대에 꽤 나왔잖아. 그런 류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노르웨이 특유의 스타일이 묻어나 있다는 그런 점이 차별성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애들처럼 학교에서 투닥거린다거나 그런 식이 아니라 북유럽 특유의 그런 폐쇄적인 환경 그리고 욕망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욕망을 갖고 있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있잖아. 스크램물에서 보여줄 법한 가볍고 그냥 유쾌한 자극적인 그런 연출과는 조금 달리 궤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이 영화는 결국에 억압된 내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억압된 내면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 같은 것이 북유럽 영화라서 더 심도 깊게 와닿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살펴보면 결국 텔마는 안자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 그것을 어떻게 들키면 안 되냐면 부모님한테는 당연히 들켜서도 안 돼. 그리고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되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자신이 술도 잘 안 먹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아는데 레즈비언이라고 하면은 쟤는 뭐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레즈비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텔마에게 가장 들키면 안 되는 존재는 신이야.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인데 자신이 안자를 사랑한다는 것, 안자를 탐하고 싶다는 욕망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자신한테는 너무나도 큰 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자를 사랑하지만 들키면 안 돼. 근데 안 들킬 수가 없어. 기독교에서 정한 신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리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생을 사랑해. 하지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어린아이들 흔히 하는 내면 속에 저 동생 없으면 내가 사랑 독차지할 수 있는데 근데 실현이 돼버리죠. 또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억압하는 것이 불만이잖아. 그리고 언뜻 살펴보면 자신의 과거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은유하기 위해서 촛불에 손을 살짝 그을리는 고통을 주죠. 그 고통도 사실 텔마 내면 깊숙한 곳에 상처로 남아있고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남아있었는데 그것이 자면서 그 욕망이 분출되는 순간 아버지가 불타서 죽어버리죠. 물에 빠졌는데도 불을 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텔마가 가슴속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지만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욕망들이 이렇게 영화 바깥으로 그리고 영화 속의 현실로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영화가 단순히 초능력자로서의 그 장르물만 그 쾌감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욕망 그리고 그 북유럽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서의 특유의 감성들을 녹아내서 마치 렛미인이 생각나는 듯 단순한 장르물의 쾌감을 넘어서는 재미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텔마의 욕망을 좀 더 세세하게 따져보면은 이 친구는 여러 가지 그 나이 때 청소년이 가질 만한 병리적인 심리들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일단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하죠. 이게 그 나이 때 많이들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텔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놀러 다니고 연애하러 다니고 이런 애들 보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그게 딱 그 나이 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다른데. 근데 얘는 진짜 다르긴 해요. 초능력자니까. 하지만 작품 내적으로는 초능력자라서 다르게 느끼는 거긴 하지만 그 나이 때에는 스스로 누구나 자기가 초능력자라고 느끼기 마련이거든. 비유적인 의미로. 그치. 나는 남들과 다른 기반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통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남들처럼 세파에 휘둘려서 살지 않아 라는 그런 욕망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런 아버지의 법, 종교적인 통제는 텔마에게 있어서 억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나는 남들처럼 타락하지 않았어. 난 성실하고 순결하게 살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은연중에 주기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텔마가 정말 슬퍼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아버지와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 일탈 행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들하고 술 마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큰 거짓말을 덮는 전형적인 아이들의 수단이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난 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맥주 한 잔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뻔한 격려를 하면서 통화를 끊어버리죠. 이때 텔마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정말 순진하게 아빠는 내 모든 걸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믿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로 하나님의 신의 심판이 오는 것처럼 무언가 이 세계는 투명하고 이 신의 질서는 나를 놓치지 않을 것 같고 날 항상 안정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야. 그쵸. 겨우 이런 하잘것없는 것에 내 정체성을 의탁하고 있었던 거고 내 욕망이 감금되고 있었던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까지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장난질에 속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런 텔마의 욕망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큰 틀에서는 어른들의 억압, 종교적이고 규범적인 억압이라는 테마로 규정지을 수 있긴 하지만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나이 때 학생들의 내면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초능력적이다. 다른 의미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영화의 중반 이후부터의 스토리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와닿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 감상으로서의 델마의 마음은 여태까지 지배되어 있었던 기독교적인 세계관 때문에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알고 그런 보니 마음도 있지.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스미스 말을 조금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 자체도 선을 넘어갔을 때 단순한 세계관에서의 믿음일 뿐이지 그걸 벗어났다고 정말로 직벌적인 체벌이 내려오지 않네?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신, 내가 아는 종교, 내가 아는 아버지, 나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은데 18선을 건넜는데 왜 아무도 나를 총살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듯한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상대적인 게 돼버리는 거지. 그쵸. 그것에 충격받아서 여태까지 쌓여져 있던 자신을 억압하는 과거에 분노에서 표출되는 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의 표출에 대한 그런 영화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후반부에 라노벨스러운 이세계물스러운 영화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감성으로 오니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결말도 되게 기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부에 자신이 안야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집으로 돌아온 텔마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너가 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안야는 사실 너에게 관심도 별로 없었다고. 네가 초능력으로 세뇌를 시켜서 텔레파시를 보내서 걔가 너를 사랑하게 만든 거라고. 사실상 네 꼭두각시였을 뿐이라고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죠. 네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결말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지. 텔마는 사람의 내면을 조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암시가 되잖아. 그쵸. 그리고 실제로 안야가 밤에 주소도 모르는 텔마의 집에 찾아온 걸 보면 그렇다고 익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런 걸 보면 마지막에 결말에서도 텔마는 사실상 세뇌를 통해서 안야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텔마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고 있는 거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자기가 만든 꼭두각시를 가지고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 성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채 초급적인 성장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마냥 그렇게 볼 수 없는 구석이 있다는 거지. 사실은 자기만의 세계에 더 침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상상딸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난 더 중이병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마무리에서. 근데 그게 대부분 가정의 통제를 벗어나고 지금까지의 구습을 타파한 청소년들이 많이 맞이하는 방황의 시작이기도 하잖아. 족같은 부모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나만의 낙원을 건설했다, 나만의 뭐 파트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자기 최면, 자기 세뇌, 자아도취에 가까운 것들이 많잖아. 알고 보면 그 파트너 그냥 너 차고 뭐 도망가는 꽃뱀일 수도 있는 거고 한남충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네. 그러니까 텔마가 결론에서 맞이한 그게 사실은 결론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여지를 주고 끝난 것 같아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텔마를 억압하는 질서 사이의 관계를 선악의 대비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 확실히 이야기에 있어서 내가 단편적으로만 본 부분이 있었는데 스미스가 얘기해준 그 아버지에 대한 깨는 부분은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단순한 작은 거짓말에 그렇게 꼬아 넘어간 것에 슬퍼했다는 게 포인트였다는 걸 짚어줘서 감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아버지가 딱히 나쁜 사람이 아니야. 착실하고 순박한 사람이지. 좀 어른들 특유의 고정관념은 있을 수 있어도 뭐 그 정도면은 멀쩡한 사람이거든. 네. 근데 그 멀쩡함이라는 건 사실 소시민성이지. 아버지가 착한 사람이긴 한데 별 볼 일 없었어. 뭐 이런 거잖아 사실. 나는 초능력자니까 일단 무능력한 집안에 더 이상 구속될 수 없어. 나는 파괴적인 욕망이기도 하잖아. 들을수록 너무 중이병스러워. 근데 사실 이제 대학 신입생인데 네. 그런 중이병적인 도취적인 감흥에 한창 들끓을 때잖아. 그리고 이게 사실 주인공이 남자이면은 되게 뻔할 수 있는 건데 여자이니까 좀 더 그런 게 도발적으로 들리는 구석이 있지. 아들들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게 되게 쉬운 건데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딸들은 아버지의 질서를 부정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 왜냐면 그 질서를 수호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오는 게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딸로서 그 규범을 타파하고 자신의 권력적인 욕망, 패권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게 전복적인 측면이 있지. 남자 주인공인 것보다.
근데 뭐 스토리상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 맥락을 주었어요. 자신의 할머니처럼 만들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식물인가처럼. 그치, 원래 할머니처럼 구속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구속을 끊고 나온 거지. 이야기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좀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영화는 무언가 소통을 할 때 유리 또는 창문 또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비춰지는 스크린으로 소통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 간질 발작을 일으키기 직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도서관 공부를 하다가 검은 새가 창문으로 날아와서 창문에 부딪히고 왼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면서 이제 간질 증상을 보이는 텔마. 그 이후에 장면들을 보면 안자를 알게 됩니다. 텔마가. 그러고 나서 노트북 스크린으로 페이스북을 보거나 또는 인스타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펍에서. 근데 가기 전에 텔마가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살펴봐요. 그때 보면 거울에 텔마 자신의 모습이 비춰주죠. 근데 그때 연출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얼굴 컨디션이 이렇네? 옷을 이런 걸 입었네? 안 어울리는가? 왜 별론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텔마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 하지만 거울에 보는 텔마의 모습을 보노라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친구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라고 하는 위기감이랄지 그 그룹에서의 아웃사이더가 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되죠.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봤을 때 텔마 스스로 보지 않아.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 그러자마자 술집에서 스토리를 보면은 콜라를 자꾸 마시고 있으니까 한 남자놈이 시비를 걸죠. 뭐 기독교 뭐 이렇게 신실해? 뭐 신이 그렇게 대단해? 난 과학적인 거 아니면 안 믿어. 이랬더니 텔마가 보란 듯이 너는 핸드폰 작동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뭐 이렇게 쏴붙이는 장면이 있죠. 그 이후에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병원에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되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만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안자가 창문이 깨지면서 창문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것도 창문을 통해서 텔마가 일방적인 소통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유리컵 잔 안에 있는 우유를 텔마가 마시게 됩니다. 우유를 한번 마신 다음에 쌍코피가 줄줄 흘러요. 그게 우유 속에 담겨버리고 놀란 텔마는 유리잔을 놓쳐버리고 바닥에 유리잔이 깨지면서 우유랑 피가 섞이게 되죠. 이때부터가 이 영화가 유리나 스크린이나 창문을 통해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던 것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결국 시골집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야기를 듣노라면 과거에 알고 보니 자신의 동생을 빙판 아래에 순항시켜버렸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죠. 염동력으로 빙판 밑에 담가버린 거지. 그렇죠. 텔레포트 시킨 거죠. 남영동도 아니고. 전멸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텔마한테 있어서 유리창이라는 거, 유리벽이라는 거, 뭔가 스크린, 거울, 얼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자신한테 막혀 있었던 존재를 은유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장이 대표적이지. 수영장에서 그쵸. 투명한 물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 물 밑에서 발견하는 거는 막힌 벽이라는 거지. 그렇죠. 결국 그것을 뛰쳐나갔을 때 안자를 만날 수 있었고 검은 새를 토해낼 수 있었고 엄마를 휠체어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벌일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 때에는 지금까지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관습이나 부모의 기대 같은 것을 벗어나서 남들 사이로 들어가는 때잖아.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는 부모의 감시를 받았다면 이제는 타인들의 감시를 받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은 난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에 벌벌 떨던 찌질이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야 되는데 자신이 좋은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자기 스스로 경험한 바도 없고 오로지 남들의 인정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들의 평가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혹시나 남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까, 남들에게 얕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울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는 순간이라는 건 결국 자기 욕망을 긍정하고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기 꼴리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 뭐 그런 점에서 은유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고 빙판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거라면은 영화 오프닝에서 텔마와 트론드 아버지가
사냥을 떠나러 가면서 빙판 위를 걷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빙판 위에서 텔마가 잠시 발을 멈추면서 그 밑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게 복선으로 쓰이죠. 알고 보니 그 물고기에 대응되는 거는 빙판 안에 잠겨서 익사한 자기 동생이었다는 거고 결국 그러면 텔마라는 아이는 과거의 원죄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 빙판 아래에는 유리창 밖에는 거울 반대편에는 나를 항상 바라보는 지진 동생이 있는 거지. 무섭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억압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뛰쳐나와서 자기의 욕망을 긍정하고 자신의 파트너를 불러내는 것 강신술사처럼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결말조차도 사실 끝이 아니라는 거. 자기 욕망만 긍정하고 진정한 나가 되어 살 거야 라고 외친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암시한다는 게 여러모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빙판 아래에 있는 뒤진 동생의 원죄를 바라보게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이게 사실 유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게 텔마만 그런 게 아니거든. 그치. 어머니랑 아빠도 유리나 스크린을 통해서 일방적인 소통을 하거든. 예를 들면 엄마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강요하죠. 그리고 직접 대면할 때는 막상 말도 안 해. 맞아요. 폰을 가지고서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란 거지. 그쵸. 말씀으로만. 특히 같이 식사를 할 때 장면 보면 정말 가관이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유리를 통해 일방적인 소통을 해요. 뭐냐면 유리 잔에 담긴 물을 자꾸 줍니다. 그걸 마시면 약을 먹게 돼 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리잔에 담긴 물을 주면서 사실 약을 조금 탔다, 진정제를 탔다,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잠자리에 들 때 항상 유리잔에 든 물을 주고 입을 벌려서 하게 한 다음에 약을 삼켰는지 확인을 하죠. 원죄를 마셨느냐. 그쵸. 딱 그거예요. 되게 무섭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다가 텔마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유리컵을 깨버리죠. 그 순간부터 유리잔이 깨짐으로써 원죄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한텐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정상인으로 살 수 있는 더 큰 고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슬슬 얘기를 마무리를 할까요? 사실 좀 단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세미스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굉장히 풍성해지는 얘기였던 것 같고 굉장히 중이병스럽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찬 편견으로 이 영화를 좀 바라보고 결국 내면의 얘기랑 뭐 그런 얘기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데이비드 린치의 블루벨벳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블루벨벳 보면은 귀가 잘려 있는데 그 귀를 클로즈업 하다 보면은 개미들이 그 귀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껴지는 건 이 영화가 오프닝을 제외하고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카메라가 이리저리 찾다가 텔마를 비춰주잖아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맥락 아닐까?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쯤 오면은 클로즈업 했던 화면이 줌아웃 하면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텔마가 창문 속에 걸려있는 안자의 머리카락을 봤을 때 이것과 비슷한 심정 아닐까? 마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던 혼란스러운 건 매한가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텔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는 사실 영화 밖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고 전지전능하잖아 영화 밖에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영화 속의 텔마가 창문 안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을 봤을 때 또는 대학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친구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잘린 귀에 돌아다니는 개미처럼 미물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결국 초능력을 얻게 된 텔마는 무시하는 거지. 그쵸. 제 망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미스한테. 여기서에 나오는 자연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뱀의 이미지는 뭐 확실하죠. 기독교에서 선악과를 제시하는 동물이 뱀이기도 하고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저는 그 검은 새의 존재예요. 검은 새가 창문에 부딪혔을 때 왜 하필 검은 새일까? 그리고 아빠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든 다음에 겨우겨우 지상으로 나왔을 때 검은 새를 입으로 토해내잖아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사악함에 대한 상징이잖아 검은 새하면. 불길함인
얘기도 하고. 텔마만큼 불길하고 사악한 존재가 이 영화에 없잖아. 그 검은 새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은 사실 텔마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나 위험이나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그런 티네이저들에 대한 사회의 불안함 뭐 이런 거잖아.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얘기하면서 달라지는 감상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가장 많이 비교된 게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이런 마녀에 대한 주제로 개봉을 한 영화가 있죠. 마녀? 박정훈의 마녀. 그 영화 여배우 말고는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좋아하는 최우식 배우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작품에 나와서 이런 이미지 소모를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참 같은 마녀를 주제로 풀어낸 영화인데 정말 국가의 특성이 너무 잘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먹방 찍는 나라다 이거지. 우리가 먹방 찍을 때 거기는 토해내네요. 한국적 특성이지. 거기는 뱀을 먹는구나. 네. 참 이 마녀라는 주제로 동시대에 나온 작품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다를 수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3.5점 주고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재미있어진 측면이 있어서 4점 주고 싶습니다. 네. 마녀라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람은 모두가 마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억압하는 사회의 시선이라는 게 있죠. 왜냐면은 마녀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어. 그래서 사회는 프레셔를 넣습니다. 순박하고 착한 아이가 될 것을 요구하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요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은 유형 무형으로 징치가 가해지죠. 근데 사실 진정한 나가 된다는 건 사회와 적대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 정체성이라는 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딱 들어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 마녀라는 소재를 선택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3개 반 주고 싶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다뤄본 영화였는데 간만에 스릴러 호러라고 해야 될까? 뭐 호러이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네. 스릴러 호러 장르를 오랜만에 다룬 것 같은데 재미있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멜로이기도 하고. 그렇죠. 바바둑이 약간 생각나기도 했어요, 저는 살짝.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 한국어 제목으로는 델마지만 네, 텔마 다뤘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